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기본 강의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하 내용은 시험과 무관함.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민법, 법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를 게 뭐냐면 우리는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이제 출발점은 법률 관계예요. 민법은. 그럼 법률 관계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 나온 게 권리 의무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는 뭐다? 권리 의무 관계가 구체성입니다. 그럼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뭐고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다. 좀 수상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우리는 가장 기억할 게 매매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고. 그럼 매매계약이다.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라면 법률관계 때 권리의무관계 좀 어떠한 권리의무관계가 있을까? 매매계약은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매매라는 계약의 정의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니다. 매매계약 정의는 법전에 있습니다. 법에 보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재산권의 이전이 뭘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주택을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건 뭐죠? 제 소유권을 저에게서 등기부상 저에게서 여러분 앞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여러분 저한테 뭐죠? 대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럼 이걸 권리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에 상응해서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속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설명이 되죠. 반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상응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여러분 저에게 제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또 설명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앞으로 모든 이해의 중심은 시험에 적합하게 설명을 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내용들은 시험에 다 연관돼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 중심이지만 그것도 시험과 연관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권리의무 관계를 바꿔볼게요. 임대차 계약. 법전에 민법을 찾아보면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약정을 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보통 차임이라고 하죠. 권리의무를 바꿀까요? 제가 임대인이고 여러분이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건물 소유자입니다. 제 중심을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 건물을 인도를 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대로 상황에서 여러분 제게 이 건물에 인도해달라는 권리가 있고 인도받아서 방해 없이 소유자인 저의 방해 없이 정해진 기간의 용법대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속한 차임 명목의 금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에 상하여 임차인은 여러분은 저에게 정해진 시기에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할 때 법률 관계다 이런 권리 의무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민법과 임대차 계약과 이 중심을 나옵니다. 좀 더 나가면 이런 게 있겠죠.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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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개념들은 아셔야 합니다. 교환은 뭐냐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을. 그러면 서로가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있고 여러분은 땅이 있습니다. 교환 계약은 제 건물을 여러분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그의 대가로 여러분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저한테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제게 계약에 기초해서 주기로 약속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반대로 저는 여러분한테 교환 계약에 기초해서 약속한 여러분의 땅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인 겁니다. 이게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법률 관계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데 이제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법률 관계 권리 의무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죠? 여러분이 할 때 아까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서를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에 이 권리 의무와 관련 내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하죠? 물론 표준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표준 계약서가 있고 표준 계약서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는 당사자가 이 계약 당사자예요. 지금 다 모든 것들은 다 계약입니다. 항상 법률관에서는 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들.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들, 각자의 입장에서 협의할 내용들을. 그 주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매매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있죠. 매매 계약에서는 목적물이 무엇인지 특정이 될 거고 매매 대금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얘기가 나와야겠죠. 매매 대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떤 방식으로, 만약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했거나 아니면 가압류나 압류가 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의 내용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걸 뭐라냐?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률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럼 협의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당사자 협의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게 당사자 협의. 이 협의라는 것을 나중에 의사표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당사자 협의한다는 것은 각자 의사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적 자치, 개인 사자입니다. 자치, 스스로, 당사자 스스로.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의 초보자이신 배우님 항상 이게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민법을 보면 계약편이 있어요. 계약편이 있고 특히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매매편과 채권 강론을 보게 되면 계약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매매 제목에 쭉 쓴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도 잘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러면 매매 계약을 딱 보게 되면 총칙이 있고 또 강론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 총칙에는 일방 예약과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론적인 내용에서는 주로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뭐 지급 장소,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의 효과, 법률 효과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는 동시행 관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매를 들게 되면. 그러면 과연 이런 규정들은 뭔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보게 되면 618조부터 654조까지 꽤 많죠. 한 40개가
한 36개의 조항이 나야 됐어요. 뭐 기간과 관련해서 부속물 매수 아니면 묵시적 갱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등 여러 가지 뭐 임대차 계약 정의, 전대차 계약 아니면 양도, 전대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계약의 내용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하는데 요 교정들은 무언가요? 충분히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의 규정은 보충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의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성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걸 만들 때. 이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다 포섭을 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쓸 겁니다. 계약서는 뭐냐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기준입니다. 룰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우리가 스포츠가 있으면 규칙이 있듯이 계약서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기준이랍니다.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향후에 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과 달리 현실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표준 계약서를 쓸 정도로 뭘 못해요. 그런데 분쟁이 생기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계약서를 쳐다봐요. 계약서를 쳐다봤는데 거기에 기준이 답이 없어요. 그럼 뭘 기준하냐? 이 매매편이나 아니면 임대차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계약서를 보시고 분쟁에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 계약서에 있으면 그 계약서 내용을 보는데 만약에 없을 때 그럴 때는 민법의 규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즉 계약서의 내용은 없지만 민법의 규정을 가지고 당사자 자신한테 유리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민법의 규정을. 자, 또 제가 또 뭘 적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보통 우리서 계약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쭉 표준 계약서에 씁니다. 이 표준 계약서에 내용들 쭉 간략한 한 페이지에 써 있는데 대부분의 이 내용들은 민법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게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정한 걸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기 표준 계약서는 이 문법의 규정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의 규정들은 규칙들은 합리적이죠. 이게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운영해서 씁니다. 하지만 저같이 전문가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계약금을 똑같이 써요. 우리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면 계약금 뭐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 계약은 구속력이 있어요. 계약이 딱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성립과. 그러면 쉽게 깨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쉽게 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그리고 해제권이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이 그런 거예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돈을 주는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유 불분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게 계약입니다. 하지만 또 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나중에 다 배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가야 재미도 있을 거고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법에도 똑같이 그렇게 써 있어요. 548조 겁니다. 저도 그렇게 써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대부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근데 계약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계약금을 가지고 비록 계약금이 수령했지만 이 계약금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약금을 추정되는데 이게 해약금이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해약금의 성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법에는 계약금을 가지고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요건을 갖추면 일방적 해지가 수인데 저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고 있죠. 그럼 외관상 이 법의 조항과 계약서 내용이 충돌하잖아요. 충돌한 모습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계약서 내용이 우선해요. 왜냐하면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대부분의 민법에 나오는 임의 규정이어서 비록 법에는 이런 조항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의 성격이 뭐냐?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이 민법에 나오는 것들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우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뭇을 위반할 때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매매를 예를 들면 담보책임. 자, 담보책임 중요한데 실무실에서는 담보책임 면제특약을 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500 관련 제가 조문을 기억 안 나는데 이 담보책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만 매도인이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 데서는 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태클을 걸어놓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담보책임을 어떠한 경우더라도 면제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의 규정이 우선한 경우였습니다. 간혹 가다가. 대부분의 임의 규정이지만. 근데 그런 특징이 어디에 많냐면 임대차예요. 예컨대 부속물 매수, 임차 입장에서 중요한 권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배웁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계약서에 임차인은 갱신 청구를 못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들 행사 권리 못한다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규정, 임의 규정일 때 당사자 협의가 원칙이잖아. 그런데 민법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부분 임의 규정이지만 지상물 갱신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임대차 갱신 청구권, 그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효력이 없다 다 써놨어요. 대놓고. 그런 경우에는 이 규정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한다는 계약서에 쓰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사적 작취 원칙에 예외가 다는 겁니다. 그러한 조항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런 정책적인 이유겠죠. 임차인에게 협상력이 떨어진 임차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의 규정에 민법 규정이라고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런 거 있죠. 임대차 하게 되면 민법 규정인데 주로 뭐 배우죠?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상가, 임대차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민법의 그러한 규정이 예외적 규정에는 효력 규정이니까 효력이 없다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지가 않아요. 다 사적 장치 원칙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적 장치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 임차인에게 협상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들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민법 규정을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민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는 3개월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사자가 협의해서 차임을 1개월치만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충돌이 되고 이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우선적 조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더 이상은 모든 계약서가 3개월이에요. 3개월 미만은 쓰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의미들, 법의 의미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법과 주택임대법이 특별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적 자치,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지위,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사적 자치를 임대인과 협상력,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 정도. 앞으로 이제 내용들은 계속 배울 거예요. 기억할 게 뭐냐? 민법은 대부분 기준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뭐다? 법에 정한 것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 효과로서는 뭐가 있죠? 동시인 관계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대금 지급과 재산권 이전을 뭐 했는데 상식적으로 동시에 이행한다는 거는 아마 상기됐습니다. 근데 동시에 한변권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고 먼저 등기를 하는 경우도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서 동시에 항변권에 위반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자,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호의관계와 법률관계 구별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고 특징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쓰면 청구권이죠. 청구권인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자면 법의 도움을 받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약속한 것을 본인이 임의로 상대방이 자진의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통 강제 집행 가능하다는 겁니다. 호의관계는 뭐냐면 그런 법적 구속이 없습니다. 약속은 약속을 품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 강제 집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삼촌이 조카에게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 이게 호의관계라면 삼촌이 1억을 도지 못했을 때 조카가 삼촌한테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권리가 있어야만이 그 권리에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고 판결을 받아서 삼촌 제세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 나머지 시간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